반복된 폭행과 성범죄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CCTV 속 범인은 치밀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경북 경주의 조용한 시골 저수지. 물결은 바람조차 미약해 잔잔했는데 그 평온을 깨는 낯선 형체가 떠 있었어요. 낚싯대를 준비하던 민호는 처음엔 그냥 부유물이라 여겼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섬뜩한 위화감이 엄습했죠. 몸이 엎드린 채로 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물 위로 퍼져 있었어요. 피부는 이미 창백하게 변했고 어깨와 등은 붉게 부풀어 올랐어요. 낚싯대를 쥔 손이 덜덜 떨리자 그는 주저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죠.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여성의 몸은 이미 생명의 빛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그녀는 상반신에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하의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죠. 주변에서 발견된 건 흩어진 신발과 상의뿐, 핸드백이나 휴대전화는 끝내 보이지 않았어요. 수면 위로 드러난 손끝은 여전히 뭔가를 움켜쥔 듯 굳어 있었고 그 모습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던 절규가 느껴졌어요. 경찰은 시신을 수습하며 곧 신원을 확인했죠. 그 이름은 서연, 대구에서 실종된 22살 대학생이었어요. 부검의 보고서는 더 큰 충격을 안겼어요. 서연의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가와 뺨은 주먹에 맞아 푸르게 멍들어 있었죠. 코뼈는 산산이 부서졌고 앞니 4개는 빠져 있었어요. 갈비뼈도 여러 군데 부러져 장기가 손상된 흔적이 확인됐어요. 단순히 살해가 아니라 분노와 집착이 뒤엉킨 과도한 폭력이었죠. 쌓이는 질식이 아니라 심장과 폐가 손상된 충격사, 작은 몸이 감당하기엔 너무 잔혹한 힘이 가해졌음을 보여주었어요. 저수지가 발견된 위치는 더 큰 수수께끼였어요. 서연이 실종된 대구 도심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외진 곳이었죠. 좁은 길을 여러 번 갈아타야 닿을 수 있는 낚시꾼이나 지역을 잘 아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우연히 온 건 아니라는 결론이 자연스레 나왔어요. 경찰은 즉시 마지막으로 서연을 태운 택시기사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죠. 누군가 낯선 곳으로 데려간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사 혼자 감당하기엔 정황들이 너무 어긋났어요. 경찰은 당시 서연이 탑승한 택시 주변 CCTV를 샅샅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 장면에서 모든 흐름이 바뀌었죠. 새벽의 번화가, 서연이 술에 취해 택시에 오르던 순간 그 뒤를 바짝 따라붙던 남성이 갑자기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탔어요. 그는 서연의 이름을 불렀고 자신을 남자친구라 속였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서연은 반응조차 할 수 없었어요. 화면 속 그는 서연을 강제로 끌어내 모텔 방향으로 향했죠. 이 장면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전혀 다른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모텔 근처 CCTV에는 더 분명한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남성은 서연의 팔을 억지로 끌어당기며 비틀거리게 만들었고 그녀는 거의 몸을 지탱하지 못한 채 끌려갔죠. 주변 인도에는 새벽의 정막만 감돌았고 한두 대의 차량 불빛이 스쳐 지나갔을 뿐 아무도 두 사람을 막지 못했어요. 그 순간의 공기는 기묘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희미한 발걸음 소리는 CCTV 속에만 갇혀버렸어요. 경찰은 이 장면을 목격자에게 확인시켜 새로운 용의자를 특정했죠. 수사망은 빠르게 좁혀졌어요. 클럽에서 서연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던 인물, 바로 도현이었죠. 그는 외모에 자신감이 넘치고 늘 여성에게 관심이 많다고 떠벌리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력은 이미 검은 그림자로 가득했어요. 불과 2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교화되지 않았던 자였죠. 경찰은 그가 서연을 쫓아 택시에 올라탔음을 확인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어요.
도현은 체포 직후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어요. 그는 모텔방이 없어서 서연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왔을 뿐 성폭행이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이 거짓임을 빠르게 간파했어요. 원룸 주변 CCTV에는 도현이 밤새 여러 차례 집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림자처럼 드나드는 그의 행동은 명백히 범행을 은폐하려는 몸부림이었어요. 진실은 결국 원룸 안에서 드러났어요. 도현은 서연을 성폭행하려 시도했지만 술에 취해 있던 그녀가 저항을 시작하자 폭발적인 분노를 드러냈죠. 그는 서연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난타했고 손으로 목을 졸랐어요. 서연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음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죠. 그 순간 도현의 내면에서 일어난 건 성적 충동이 아니라 좌절과 분노가 뒤엉킨 폭력의 광풍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짙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서연이 움직이지 않자 도현은 잠시 멈칫했지만 미세한 반응이 보이자 다시 폭행을 가했어요. 발로 몸을 걷어차고 다시 목을 조르며 생명의 끈을 끊어냈죠. 그 잔혹한 순간 도현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예요. 이후 그는 시신을 이불로 싸서 렌터카 트렁크에 실었고 저수지까지 이동해 유기했죠. 무작정 달리다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곳은 과거에 자신이 일하던 가게 근처였어요. 우연이 아닌 익숙한 땅에서 저지른 은폐였던 거죠. 경찰은 도현의 알리바이를 하나씩 무너뜨렸어요. 원룸 앞 CCTV에는 그가 새벽 내내 집 주변을 서성이며 주변을 확인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트렁크를 열고 닫으며 불빛을 조정하고 차량 방향까지 바꿔 트렁크가 보이지 않게 세워두는 치밀함을 보였어요. 겉으로는 우발적이라 주장했지만 기록된 그의 행동은 명백히 범행과 은폐의 흔적이었죠. 카메라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거짓을 고발하는 침묵의 증인이 되었어요. 부검 결과는 도현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서연의 사인은 단순 실족사가 아니라 강도 높은 폭행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었어요. 얼굴의 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골절되며 목에는 강한 압박 흔적이 선명했죠. 이는 잠깐의 다툼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반복된 폭행과 분노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서연의 몸은 수없이 맞아온 흔적을 증거로 남긴 채 침묵하고 있었어요. 사건이 드러난 후 도현의 과거 전력이 세상에 밝혀졌어요. 2011년 그는 16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과자였죠. 그럼에도 그는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과 집착을 더 키워왔어요. 지인들에게 권하는 여자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망언을 일삼았고 SNS에도 집착과 허세가 담긴 글을 남겼어요. 그의 위험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고 있었던 셈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연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넉 달 전에도 그는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9세 곽양을 술로 유인해 원룸으로 끌고 갔지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치자 범행에 실패했죠. 그럼에도 그는 그녀를 3시간 동안 감금했어요. 집행유예 기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범죄 성향. 그것은 교화 불가능한 위험성을 보여주었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는 아쉬움도 컸어요. 서연의 휴대전화는 시신 발견 다음 날 잠시 켜졌다 꺼졌는데 위치는 그녀가 다니던 학교 인근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혼선을 주려는 범인의 흔적일 뿐이라며 깊이 추적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 순간 근처 성범죄 전과자 명단을 확인했다면 도현을 더 일찍 특정할 수 있었어요. 초동 수사의 작은 방심이 결국 비극을 길게 끌고 간 셈이었어요.
법정에 선 도현은 끝까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어요. 모텔에서 방을 잡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데려왔고 술에 취한 서연이 넘어져 피를 흘리자 당황해 폭행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법정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방어보다는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된 태도였고 증거들은 오히려 계획성과 습관적 폭력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의 차분한 어조 뒤에는 죄책감이 아닌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재판부는 도현의 범행을 단순한 살인이 아닌 성범죄 연쇄의 연장선으로 보았어요. 성폭행을 완수하지 못한 좌절감이 폭력으로 이어졌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 선택으로 번졌다고 판단했죠. 무차별적 폭행, 목졸림, 시신 유기까지 이어진 흐름은 그의 본성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드러냈어요. 성적 충동이 꺾였을 때 더욱 잔혹해지는 폭력성,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어요. 도현의 원룸에서 압수된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그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어요. 아동 대상 가학적 음란물이 수백 개 발견됐고 그는 여성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을 온라인에 남겼죠. 지인들에게도 여자라면 누구든 꼬실 수 있다는 왜곡된 자만심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실제 범행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폭발적으로 분노했고 그 분노가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서연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어요. 젊고 성실한 여대생이 귀가길 단 한순간의 우연한 만남으로 삶을 잃은 거였죠.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했다고 기억했어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가족을 돕던 그녀의 삶은 너무 갑작스럽게 꺾여버렸어요. 사건 이후 그녀의 일상을 기억하는 목소리들은 끝내 오열로 이어졌죠. 언론은 사건을 크게 다루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뒤따랐어요.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녀가 늦게까지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첫 차를 기다리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억울한 비난 속에서도 가족과 지인들은 서연은 결코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며 눈물로 호소했죠. 피해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고 친구였어요. 사건 초기 경찰의 실수도 큰 논란이 되었어요. 수사망을 좁히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집착한 나머지 정작 클럽에서 함께 있었던 도현을 놓친 거였죠.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을 때 조금만 더 면밀히 확인했다면 범인을 더 일찍 잡을 수도 있었어요. 시간은 흘렀고 중요한 단서는 지나쳐 버렸어요. 초동 수사에서의 한 번의 방심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도현은 법정에서도 뉘우침 없는 태도를 보였어요. 겉으론 고개를 숙였지만 구치소 안에서는 태연하게 웃고 농담을 나눴다고 해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으로 드러났죠. 그의 본성은 철저히 왜곡되어 있었고 교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결국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014년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판결문에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무기징역이라 해도 실제로는 수십 년 뒤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은 여전했어요. 피해자의 가족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데 가해자는 언젠가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모순이 남았어요. 도현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질문을 남겼어요.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는가? 교화되지 않은 위험 인물을 어떻게 방치했는가? 그의 노트북에서 드러난 성향과 전과 이력은 경고음이었지만 제도는 그 신호를 외면했어요. 결국 그 방심이 서연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제도의 허술함이 낳은 비극이기도 했죠. 저수지에 떠오른 서연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 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겼어요.
젊은 여성이 단지 귀가하는 길에 생을 빼앗긴 사건. 그 안에는 우발을 가장한 습관적 범죄자의 민낯이 있었어요. 도현은 지금도 차가운 철창 안에 있지만 피해자의 목숨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떤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경고는 이미 있었고 그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서연의 장례식장은 울음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은주는 영정 사진 앞에서 무너져 내렸고 언니 소영은 끝내 동생의 손을 잡지 못한 채 오열했죠. 하얀 국화꽃이 빽빽하게 둘러싼 영정 속 서연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사진 속에만 남았죠. 친구들은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주저앉았고 왜 우리한테만 인사도 못하고 가냐고 흐느꼈어요. 조문객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분노와 슬픔으로 무거웠어요. 사건 이후 지역 사회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여성들은 밤늦게 귀가를 두려워했고 부모들은 딸에게 밤 외출을 삼가라 당부했죠. 택시를 타는 것도, 술자리에 가는 것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어요. 범죄자 한 명의 폭력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았고 동네 전체의 안전망을 무너뜨렸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낯선 시선에 더 예민해졌고 불안은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전문가들은 도현 같은 유형을 재범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요. 성적 충동이 좌절될 때 극도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패턴, 그리고 과거 전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화되지 않는 성향이 특징이죠. 심리학자들은 그의 내면을 끝없는 공허와 분노로 묘사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파괴로 반응하는 극도로 위험한 구조였죠. 결국 사회가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하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서연 사건은 성범죄 전과자 관리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어요. 도현은 이미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교정하는 장치는 사실상 없었어요. 주변 이웃들도 그의 전과를 몰랐고 그는 일상에서 평범한 남성으로 위장하며 살아갔죠. 그러나 그의 방 안에는 이미 왜곡된 욕망과 집착이 쌓이고 있었어요. 사회의 눈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범죄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 살인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성범죄 패턴의 결과이며 사회가 방치한 끝없는 경고의 종착지입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무기징역 선고를 읽어내려갈 때 방청석 한쪽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죠. 그러나 가족에게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이 꺼져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서연의 친구들은 그날을 잊지 못해요. 민수와 지훈은 함께 술자리를 마친 뒤 택시만 태워보내면 안전할 줄 알았다고 자책했죠. 나연은 그날 새벽 서연과 찍은 마지막 사진을 아직도 휴대전화에 남겨두고 있어요. 웃는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지만 그 이후로 이어진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어요. 친구들의 마음엔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분노가 끊임없이 교차했어요.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했어요. 여성의 안전은 개인의 주의만으로 지켜질 수 없다는 것, 제도적 관리와 사회적 감시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또 하나, 초동수사의 작은 실수도 비극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순간의 방심, 작은 오판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사회 모두가 뼈아픈 자성을 해야 했어요. 서연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종이었어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을 치면 이 사건은 수많은 기사와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삶보다 범죄자의 이름이 더 크게 회자된다는 건 여전히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는 가해자의 얼굴은 오래 기억하면서 피해자가 어떤 꿈을 꿨는지는 잊어버려요. 서연은 교사가 되길 원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평범한 청춘이었어요. 기억해야 할 건 범죄자의 이름이 아니라 서연이라는 존재였어요. 서연 사건은 우리 사회가 끝없이 되새겨야 할 비극이에요.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경고가 방치된 끝에 터진 참사였죠. 성범죄 전과자의 관리 부재, 경찰 수사의 초동 실수,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이 겹쳐져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그날 새벽 저수지에서 발견된 몸은 우리 모두가 놓친 책임의 무게를 증명했어요. 이 사건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지금도 저수지의 물결은 잔잔히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풍경을 보지 못해요. 그 물결 속에는 한 청춘의 마지막 몸짓이 겹쳐져 있기 때문이죠.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억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다크페이스 같은 존재를 막아내지 못하면 또 다른 가여운 촛불이 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기록되고 낭독되어야 해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끝없는 다크의 경고로 남아야 하죠.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